내가 언제 그랬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고맙다. 덕분에 배웠어. 지금 이 세 마디 중 하나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오늘 이 영상은 그 사람으로부터 당신을 지키는 설명서입니다. 사이코패스는 드뭅니다. 100명 중 1명이에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많게는 6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칼을 들지 않습니다. 말로 무너뜨려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오늘 7가지 말버릇을 순서대로 보여드립니다. 이 중 4가지 이상이 겹치면 그 사람은 멀리 있는 범죄자보다 가까이에서 당신의 10년을 갉아먹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첫 번째 말버릇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보고 나면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더 이상 자책하지 않게 됩니다.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 시댁에서 며느리가 음식을 차리다 접시 하나를 깨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괜찮아 괜찮아 하고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 그릇을 일부러 깨뜨리더라. 그 통화를 며느리는 조수석에서 그대로 듣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현관에서 넘어져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응급실에서 봉합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겨우 잠이 든 새벽 3시. 남편이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 말합니다. 네가 오늘 나한테 그렇게 차갑게만 안 굴었어도 내가 이만큼 마실 일은 없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회의 자리에서 상사가 팀원 10명 앞에 내 기획안을 띄워놓고 말합니다. 이거 수준이 너무 낮은데? 그 회의가 끝나고 둘만 남았을 때 상사는 어깨를 툭 두드리며 부드럽게 덧붙입니다. 내가 너 잘되라고 일부러 세게 말한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말 아예 안 해줘. 세 장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도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명절 다음날 혼자 울었고 아내는 그날 이후 남편이 술을 마실 때마다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고 직장인은 자기 기획안을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을 해놓고 그 공격의 책임을 상대에게 고스란히 넘기는 말.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사람들의 공통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당신이 자기 말을 믿도록 천천히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훈련의 도구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말버릇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중 첫 번째가 가장 흔한 말버릇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소름 돋는 말버릇이기도 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어제 저녁 분명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접시가 흔들릴 만큼 컸어요. 당신은 밤새 그 장면을 곱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상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합니다. 난 그런 적 없는데?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처음에는 황당하다가 세 번째가 되면 당신은 자기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핵심 부인체입니다. 사건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현실 인식 자체를 지워내는 말이에요. 이 한 문장에 당신의 기억력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이 무너집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 말만 안 했어도 내가 이럴 일 없었어. 본인이 고른 직장, 본인이 내린 결정, 본인이 시작한 싸움. 그런데 결과가 나쁘면 상대가 합니다. 네가 그 학교를 추천해서 우리 애가 저렇게 된 거야. 한 아내는 남편이 승진해서 밀린 날 자기 이름이 탓으로 불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그 회의에 있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투사라고 부릅니다. 본인의 결함을 상대에게 그대로 뒤집어 씌우는 방어기제예요. DSM-5 TRE
나르시시스트의 핵심 특징으로 지목하는 바로 그 패턴입니다. 아, 그래? 고맙다. 덕분에 내가 많이 배웠네. 당신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해서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당신 말에 많이 상처받았어. 사과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고맙다. 내 덕분에 배웠네. 대화가 끝납니다. 이상하게 상대가 어른스러워 보이고 당신은 왜 이 대화가 끝난 건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걸 임상에서는 가짜 사과, 포폴로지라고 부릅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대화의 종결권은 본인이 가져가는 기술이에요. 이 말투가 오늘 영상의 제목이 된 그 말버릇입니다. 야, 너만 그래.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런 거 신경 안 써. 한 직장인이 상사의 말투를 지적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이거였어요. 너만 유난이야. 다른 팀원 중에 그런 말 한 사람 있어? 그런데 사실 그 자리에 있던 두 사람도 똑같이 불편해 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문제는 당신 한 사람의 과민함으로 축소됩니다. 감정 무력화입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비정상으로 몰아 사건 자체를 증발시키는 말이에요. 당신이 느낀 것이 없는 일이 됩니다. 여기까지 4개 말씀드렸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잠시 숨 한 번 쉬셔도 됩니다.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자책하지 않으셔도 돼요.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그 말들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너 이 정도 받아주는 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너 버렸어. 공격은 먼저 옵니다. 외모, 능력, 성격. 한참 깎아내린 뒤 반드시 이 한 줄이 따라붙어요. 그래도 내가 너 옆에 있어주잖아. 한 아내는 이 말을 듣고 나면 이상하게 미안해졌다고 합니다. 떠나고 싶다가도 자기가 떠날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요. 이건 의존을 심는 말입니다. 당신이 떠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스스로 버리게 만드는 구조예요. 평가절하 뒤에 얹히는 이 한 줄이 관계를 수년 더 연장시킵니다. 내가 성격 좀 그렇잖아. 너도 나 그런 거 알고 만난 거잖아. 한 번, 2번 참다가 마침내 말을 꺼냅니다. 당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돌아오는 답이 이겁니다.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잖아. 너도 그거 알고 결혼한 거 아니야? 10년간 쌓인 상처가 한 문장으로 무효화됩니다. 바꿀 생각도, 바꿀 의사도 없다는 선언이에요. 임상가 커른버그는 이걸 캐릭터 디펜스, 성격 방어라고 불렀습니다. 변화에 대한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게끔 성격 자체가 구조화된 상태를 말해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라는 신호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지금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한참을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왜 아팠는지. 상대는 끝까지 듣는 척 하더니 마지막에 한마디로 대화를 끝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거야?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고통은 그 한마디의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옳고 그름의 거부입니다. 감정의 타당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마지막 방어선이에요. 이 말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그 사람 앞에서 속을 꺼내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이 7가지를 읽으면서 누군가는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는요? 사이코패스는 이보다 더 심한 거 아닌가요?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첫째, 유병률이 다릅니다. 사이코패스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 100명 중 약 1명입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많게는 6명입니다. 1.6에서 6%. 숫자만으로도 6배 가깝습니다. 당신 옆자리, 식탁 건너편, 명절 거실, 그 자리에 있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뜻입니다. 둘째, 가시성이 다릅니다.
사이코패스는 법과 행동과 범죄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사회적 기능이 멀쩡합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상사, 모임에서는 매너 좋은 지인, 친척 앞에서는 자상한 두모입니다. 본색은 오직 가장 가까운 한 사람, 당신 앞에서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못 피합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요. 셋째, 피해 유형이 다릅니다. 사이코패스의 피해는 대부분 일회적이고 물리적입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의 피해는 반복적이고 정서적입니다. 그리고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을 갑니다. 흉터가 몸에 남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길에서 만나면 끝이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매일 저녁 식탁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수년간 들어온 사람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2024년 나르시시스트 학대 피해자 500명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피해자의 78%가 심한 불안 증상을, 65%가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즉 복합 PTSD 증상을 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숫자는 피해자가 예민한 게 아니라 이런 관계가 멀쩡했던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가족 안에서는 더 깊은 장면이 벌어집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이런 성향을 가지면 자녀 중 한 명은 골든 차일드로 치켜 세워지고 다른 한 명은 스케이프것, 집안의 문제아로 지목됩니다. 당신이 어릴 때부터 늘 집안에서 유독 너만 유별나다는 말을 들어왔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 가족 구조가 만들어낸 역할이었을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꼭 덧붙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주변 사람 모두에게 나르시시스트 라벨을 붙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이라고 해서 모두 나르시시스트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말버릇 중 4가지 이상이 반복적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나올 때만 의심하세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 무엇을 바꿔야 할지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3가지만 내일 아침부터 적용하시면 그 사람과의 거리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던진 말은 당신을 평가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 안의 결함을 당신에게 그대로 뒤집어 씌운 말입니다. 임상에서는 이걸 투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앞으로 공격이 날아올 때 그 말을 삼키기 전에 속으로 한 문장만 덧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의 안에 있는 말이다. 이 한 문장이 그 말을 당신 마음 안으로 들여놓는 문을 닫아줍니다. 당신이 가장 취약한 것, 가장 아픈 것, 가장 간절히 꿈꾸는 것. 이 3가지는 그 사람 앞에서 절대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취약점을 위로의 재료가 아니라 다음 공격의 탄약으로 씁니다. 기준은 하나로 잡으시면 됩니다. 저녁 뉴스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것만 그 사람 앞에서 말하세요. 그 선 바깥의 이야기는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앞에서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사람도 언젠가 달라지겠지. 이 기대, 오늘부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임상적으로 가장 변화가 어려운 성격 구조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문제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고통은 줄어듭니다. 그동안 당신을 아프게 한 건 그 사람의 말만이 아니라 이번엔 달라지겠지 하는 당신의 기대가 매번 배신당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말버릇 중 당신 주변 그 사람에게서 몇 개가 겹쳤는지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3개인지 5개인지 혹은 7개 모두인지 숫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7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빠진 말투가 있을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실제로 들었던 한 문장을 따옴표째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한 줄이 내일 이 영상을 보게 될 또 다른 누군가의 자책을 멈추게 할 겁니다. 이 댓글창이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가 되어주는 자리가 될 겁니다. 당신은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상했던 겁니다. 오늘부터 조금만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